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러면은 사실은 좀 낯설죠. 여러분 같이 이제 경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러면 조금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사는 게 이제 빌라나 상가 이런 거고, 주로 이제 재건축을 하면은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고,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에 해당되는 곳은, 단가가 좀 센 지역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보고는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보통, 정말 짧을 때 한 3년, 정말 짧을 때, 그러니까, 딱지를 사가지고 들어간 시점부터 해도, 즉, 오늘부터, 주택을 이주한 그 곳을 철거할 때까지만 해도 기간이 솔찬히 걸리는데, 철거한 연후에 이제 그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3년에서 4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 경매를 투자해가지고, 분양권 얘기가 나올 때쯤 차익을 실현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몇 년. 근데 그 분양권의 차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이제 완공돼서 아예 입주한 다음에 개발이익이 좀 더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요. 한 번 더 밀어 올리는 거가 있죠. 그것까지 바라보면은 또 한 2, 3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7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주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빠져나오냐 아니냐, 또는 중간에 잠깐 들어갔다가 딱지 장사만 하고 나오냐, 아파트 딱지, 분양권을 딱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초창기에는 이제 정부의 규제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딱지 장사를 해가지고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저는 그때가 이미 아기 때죠. 이제 30 초반 될까 말까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단계에 돈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이제 주로 이제 부자들이 보면은, 나이 든 세대가 되게 많이 있는 이유가, 그 당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언제냐면 2000년 초반 정도죠. 2000년 초반 때, 막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막 이럴 때, 그죠?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게 주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이때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었죠. 그때 이제 이런 아파트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나이가 그 당시 40 중반 최하, 또는 이제 그죠? 2002년에 이미 40 중반은 돼야 여기 분양권이라도 한번 사보고 막 그러죠. 투자하고, 아니면 이제 자기 부모님 세대에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와야지. 보통 35, 40 돼가지고 이렇게 재건축을 7, 8년 벌어보면서 투자할 사람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 2000년대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IMF로 이제 국가가 휘청하고, 그 당시에 엔젤 투자가들 막 등장하고, 벤처가 막 있었던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는 이제 호주머니들이 좀 가벼웠었죠. 그래서, 재건축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재건축 투자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쯤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걸로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딱지 장사가 많이 있었고, 딱지 장사하면 생각나는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갖다가 이리저리 두고 있는 부동산 많이 있잖아요. 떴다방. 그죠? 떴다방이 개념이 많이 등장했었던 시절이죠, 이때가. 안 보이네, 이리저리 해도. 그죠? 여기다 쓸게요. 떴다방 기억나시죠? 이럴 때 아파트들 분양권, 딱지 거래, 딱지, 이런 표현들 많이 들으셨죠? 글이 이제 잘 안 써지네요. 이런 떴다방하고 딱지 개념이 등장할 때가 이제 아파트가 폭등을 많이 했었죠.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강변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한강 다리죠. 이렇게 다리가 딱 있고, 여러분들이 차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다리에가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여기 보면 무슨 분양권 700만원, 800만원, 직거래, 막 이렇게 하고, 소개료도 막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거래를 했었어요. 이때 저는 생각이 나네요.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2005년부터 이게 이제 그 재개발이죠. 재건축, 재개발, 이익 환수제가 도입된 겁니다. 환수제. 이익을 환수한다. 어떤 이익?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상승분 정도는 내가 봐줄게. 그러나 어떤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이익이 있잖아. 그 이익은 토해내. 요렇게 국가가 그 간섭을 하기 시작한 게 2005년입니다.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인가?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실 법이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죠. 그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쟁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잘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양도세도 보실까요? 양도세도. 국가는 나에게 1원어치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투자에. 그죠? 투자에 1원도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익이 실현돼서 이익을 나눌 단계 되면 와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죠? 국가의 어떤 서비스, 예를 들면 도로를 닦았으니까 통행세를 받는다.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내가 개설한 투자에 내가 번 돈을 아무런 땀도 흘리지 않는 국가가 돈을 뜯어갑니다. 좀 신기하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왜 그러면 국가가 부동산에 뜯어가는 만큼 주식에는 안 뜯어가느냐? 주식 또한 이익 실현되면 40%씩 떼보시죠. 근데 왜 주식은 안 떼죠? 그죠? 부동산은 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비논리성이 지금 그 세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부동산은 떼고 주식은 또 안 떼고. 그죠? 그 다음에 도자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어마어마하거든요. 미술품 이런 거. 지금 삼성이 왜 미술품에 투자하겠습니까? 미술품하고 도자기 이런데.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뭐 방송 좀 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앰뷸런스 소리가 나죠? 꼭 그러더라, 요즘에. 자, 그럼 부동산은 그렇게 뛰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이 부동산보다 초월합니다. 자동차 2천만 원짜리가 부동산 1억짜리보다 더 많이 떼니까. 이런 것도 좀 부조리죠, 부조리. 한국은 뭔가가 안 맞습니다. 그냥 프랑켄스타인 같은 느낌? 뭐 머리에다가 나사하고 볼트 꼽아놓고 뭐 곳곳에 이렇게 수술자고 꿰는 자기 있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하나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쭉 지내는 게 별로 없고 보면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거지가 옷을 찢어져 가지고 여기다 천대고 저기다 천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죠? 여러분들이 자동차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이 부동산보다 셉니다. 신기해. 근데 부동산은 오래 묵히면 오르기라도 한다지만 자동차는 오래 묵히면 떨어지죠.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하지 않는 세금 체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별로 철학 없이 그냥 군인들의 어떤 의식 세계로 이렇게 막 외국에 있는 거 갖다 끼다 보니까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밑에는 양복 바지 입고 구두 신고 뭐 이런 형태로 한국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선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죠. 그런 거는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여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2005년에 생겼다. 몇 년에? 2005년에 생겼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좀 기억하세요. 2005년에 이게 재건축,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가 생겼던 당시에 대한 어떤 상황을 먼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읽어볼까요?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값이 16.28이 뛰었대요.
그래서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 웃돌 수밖에 없죠. 강남구가 4구가 당연히 웃돌 수밖에 없는데 웃도는 걸 가지고 탓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이 10명의 공부를 해도 한반에 그중에 상위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자연스레 생기는데 상류층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를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동네의 시장 상권을 한번 보세요. 이건 사람의 행동하고 관련된 거예요. 본능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지역 상권을 한번 보시면 대로변에 있는 상가가 더 장사 잘 되잖아요. 뒤에 있는 상가보다 잘 돼.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상가가 같은 상가고 같은 면적이어도 여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임대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왜? 여기 오면 장사를 잘 되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시골을 가도 자기의 어떤 입지에 따라서는 같은 부동산인데도 여기는 더 뛰고 여기는 좀 떨어지고, 그죠? 햇빛이 있으면 어디는 응달지고 그 해가 뜨고 그런 것처럼 당연한 똑같은 서울의 아파트여도 강남구가 당연히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올라서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올라서 문제가 있는 거면 여러분들이 사는 골목 상권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설령 여러분들이 시골에 강원도의 어떤 그 시에 강릉시에 살더라도 강릉시 자체 내에서 부동산도 어느 지역은 더 뛰고 어느 지역은 덜 뛰고 그거는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강남 4구가 니들이 더 뛰었으니 요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항문한 자세죠. 명쾌한 현실이니까. 그런데 내년 재건축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에 빠지게 되었다. 내년 1월부터 5월 5년간 유예기간을 끝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한다. 그죠? 5년간 유예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유예시켜서 박근혜까지 이어온 거죠. 그죠? 가격 상승폭이 큰 강남의 단지의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고 일부 단지는 정비 사업을 늦추거나 무기한 연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어차피 이제 문재인 정부 지나면은 또 이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이 부분이 또 유예될 수 있죠. 또 유예되거나 없어질 수 있죠. 아마도 양도세 높이지 보유세도 내년 8월부터 이제 손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를 높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 대출 규제하고 그 다음 뒤에 신 DTI하고 DSR 규정이 들어오고 이러버리면 제가 이제 볼 때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경매 실행 어제 제가 방송해 드렸던 경매 실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좀 펼쳐지고 기타 물론 이제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또 이자까지 금리도 올라가니까 경매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나올 겁니다. 지금보다는 갈수록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업은 증대할 거니까. 실업이 왜 증대가 되느냐? 왜 증대가 될까요? 생활비? 최저 시급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에서의 실업이 더 양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한다고 하긴 하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공무원으로 실업을 흡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면은 경제 상황이 호황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잘못하면 내수 침체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아닌지는 이제 시간이 가보면 알겠죠. 현재 조치들이 억압 일변으로 가면 경제가 살짝 죽습니다. 살짝. 자,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요거는 좀 읽을만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시장에서 재건축을 규제하면, 그죠?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작됐으니까 재건축이 규제되면
정비 사업이 당연히 차질이 오겠죠. 그 다음에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기존의 강남 아파트 값 상승이라는 악순환. 요게 사실은 참 손대기 뭐한, 우리가 이제 의사에 된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가 있는데 배를 째가지고 암을 드러내자니 이 환자의 체질이 약할 때는 충격으로 심장 쇼크로 죽을 수가 있고, 그렇다가 너무 출혈이 너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수혈 조치를 해놔도 배를 짠다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수술 동의서를 쓰지 않습니까?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저는 무릎 수술할 때도 수술 동의서를 썼거든요. 내용이 보면 참 기도 안 차요. 수술하려고 마음 먹었지만은 그래도 또 동의서는 보면은 책임 안 지겠다고 써놔요. 지들이 또.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어떤 상담을 받거나 진행할 때도 동의서 망하거나 거덜날 수 있다라는 동의서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죠. 의사들은 항상 그런 동의서를 씁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데는 잘 쓰는데 또 부동산 투자 쪽에 오면은 사람들 상대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바뀝니다. 주식에서 자기들이 1억, 2억씩 날리는 건 일도 아닌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는 1억은 날리는 건커녕 한 조금만 불편이 있어도 생 질환을 떠거든요, 진짜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옆에서도 많이 봤고, 저야 뭐 사서 뭐 피해 본 적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투기 지역 가가지고는 그 주식이라든지 다른 거 하다가 잘 날려요. 근데 부동산만 오면은 날리는 거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한.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옛날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은. 자, 방송하기 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어떤 내용을 해야 되지? 뭐를 설명하면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데 하다 보면 그냥 막 이런 잡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1월 2일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근데 신청 전까지 수많은 어떤 준비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방배동의 재개발 지역도 금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법니다라고 지금 조합장이 엄청 서두르더라고요. 보니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직도 강남권의 5만 가구는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서 제도 적용을 피할 수가 없어서 재건축 단지에서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늦추는 꼼수 또는 정비사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래서 한 재건축 조합장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1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합원들 일부에서 아예 제도가 바뀔 때까지 사업 자체를 접자는 주장이 나온다. 아파트가 낡고 살기에는 불편해.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때를 기다릴 수도 없다라고 푸념을 했다. 네,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그러면서 재건축에 대한 우리가 초과이익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할 때 초과이익의 기준이 뭐냐,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건데요. 읽어드려 볼게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승한 집값이 있겠죠. 어떤 시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종료가 있겠죠. 시점에서 종료되는 데까지 상승되는 집값이 있을 것이다. 이때 집값이 있어. 상승지분. 상승되는 가격이 있겠죠. 이 가격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 비용, 이걸 다 뺍니다. 특히 여기는 금융비용, 이자비용 뭐 다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빼는 척을 해줘야 뺏어갈 때 좋죠. 그죠? 덜 빼면 더 짜증나죠. 없는 제도 만들어가지고 돈 뺏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좋기 때문에. 왜? 또 그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또 유권자로서 자기들을 심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이리저리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익과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상승하는 지분이 있겠죠. 가만 놔둬도. 부동산을 가만히 놔둬도 오르는 거는 빼줘야지. 초과이익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이 집을 지을 때 생기는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하는 비용도 빼야지. 비용도
그 고려하지 않고 빼버리면은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비용을 당연히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 인테리어 비용 자체를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용 상승 가격이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지어서 2억을 벌었어. 근데 집을 짓는데 1억이 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억에서 1억을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둬도 옆에 보니까 5천씩 올랐더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익 본 건 5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계산법을 주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자, 어떤 시점이 있고 종료점까지 아파트의 가격에 상승분이 있을 거다. 이 상승분에서 가만히 놔둬도 오르는 그 주변에 그 시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들어가는 투입 비용하고 시간 비용, 이자 비용들이 빼야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생길 것이다. 그럼 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최저 10에서 50%까지 뺏어가겠다 이겁니다. 이게 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고. 이거를 갖다가 재건축, 재개발, 부담금, 어떤 사람 분담금 그러는데 부담금이 이제 공식 원어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뺏은 부담금은 50%를 누가 먹을까요? 국가가 욕먹으면서 뺏었으니까 당연히 국가가 반틈 가져가고, 그 다음에 20%는 광역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시, 광역시하고 특별시, 서울시나 이제 광역시에서 먹는 것이고, 나머지 30%가 해당 그 시군구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했다. 그러면 국가가 50% 가져가고 20%는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30%는 서초구청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 먹습니다. 왜 나눠 먹을까요? 그래야 욕을 분산해서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먹으면은 예를 들면 서초구청에서 다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 구청장 선거할 때 공약이 뭐가 나와야 돼요? 초과이익 부담금 낮추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50% 먹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시하고 그 다음에 구청이 나눠 먹으면은 유권자도 딱히 누구를 타겟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시장도 공약으로 굳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낮추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통상 이익을 나눕니다. 우리가 뇌물을 받아도 혼자 먹으면 혼자 욕먹는데 분산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상납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보면 상납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서로 욕을 먹을 때 감싸주는 그 구조가 생기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인식이 바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기사거리인데, 제가 이제 법령을 찾아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법령을 찾아놨습니다. 보이시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환수법률. 여기 보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이익 환수법, 약칭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건 잘 기억 안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초과이익 환수, 요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요. 이게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또 됩니다. 이게 그죠? 왜 안 없어져? 이렇게 시행이 2017년 9월 22일이죠. 보세요. 최종 공포가 이렇게 됐다. 목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사회 통합. 사회 통합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뭐 좋은 말 넣어놨겠죠. 좋은 말은. 재건축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거랑 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통합?
남들이 돈 버는 배 아프니까 배 아프지 않게 하는 걸 통합이라고 표현한 건가? 헷갈리죠? 자, 저는 이거는 좀 이해 안 되네요, 솔직히. 자,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 이거는 살짝 이해가 될랑말랑합니다. 건전한 발전.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옳은 거를 뺏어가니까, 그나마 건전한 발전이다라고 논리를 갖다 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알다시피 재건축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뭡니까? 이 집이 환경이 너무 더러워. 너무 한 30년씩 됐어. 그 지역 자체가 낙후되어 있어. 그럼 그거를 갖다가 원위치 시키려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 투기라고 보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응? 투기인가요, 이게? 이름도 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라며. 그러니까 더럽고 낙후된 건물들을 좋게 만든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죠. 자유에 관한 문제고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환경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헌법적인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낙후된 건물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는 걸 투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살라고 만든 거를 그것도 자기들 돈 들여서 만드는 거를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것들이죠. 이게 나쁜 행위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떤 사회적으로 생기는 너무 어떤 괴리 현상 같은 거, 누구는 너무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도 좋기 위해서는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만든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더 받다고 해서 뺏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소득세로 빼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양도세 부과할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잖아요. 예를 들면, 야, 너 3억짜리지? 너 10억에 팔았잖아. 그러면 7억 내. 7억에 대해서 양도세 내. 이렇게 하면서 양도세에서 매길 거면서 어차피 매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재산세 매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랐으면 오른 대로 재산세도 매기고 양도세도 뜯어갈 거면서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부담금을 또 가져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도세에 해당하는 거를 한 번 더 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치로 그잖아요. 3억에 사서 10억이 됐는데 7억이 올랐어. 그럼 이 7억이 오른 거에 대해서 양도세, 재산세 다 가져갈 거면서 먼저 여기 초과이익 환수제로 먼저 일부를 빼간다. 일부를. 그러면은 최초로 1차에 분양받은 사람은 먼저 빼간 다음에 양도세를 또 물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만큼 빼간 돈만큼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이걸 넣어주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저 생전에 이런 거 관심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다 이런 모순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건축이라고 하면은 낙후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파버리면은 유료 강의처럼 오래 가야 되고 정밀하게 파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징수금의 배분, 돈을 나누는 거, 국가가 얼마? 50%, 광역시 도가 20%, 그 다음에 시군구청이 30%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50을 가져간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부과 기준, 부과 개시 시점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요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뺄게요. 개시 시점하고 종료 시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택가액 산정 이 부분은 조금 언급할 필요가 있겠네요. 개시 시점에 주택가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산을 개시한 이때와 종료한 이때를 기준으로 해야지 요 금액의 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얼마를 봤다라고 표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개시 시점에 뭘 볼 거냐. 여기 보면은 주택가격,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합니다. 즉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합니다. 개시됐을 때.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됐을 때든 어떤 그 시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은 지금 여기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올려드릴게요. 그렇죠.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은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이게 주로 이제 감정평가법인이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문 기사에는 개시 시점에는 공시가격으로 하고 종료 시점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종료는. 근데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한 60% 정도 되고 감정가격은 시세의 80%에서 그 이상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기준점이 이렇게 달라서 쓰겠냐. 종료 시점에도 공시가격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그 기사를 낸 걸 봤는데 제가 이 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시가격이란 것 자체도 해년마다 공시가격을 낼 때도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결정된 거를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공시가격이고 실제로 이 그 종료 시점에서의 그 아파트의 가격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거를 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법문에 의해서 산정된 종료 시점의 현재 주택 가격은 공시된 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는 잘못 써졌다. 그래서 개시 시점에도 공시 가격으로 보고 감정 시점에서도 공시 가격으로 본다. 다만 공시 가격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 감정 가격을 먼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 걸 공시 가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어떤 유튜버들을 제가 봤는데, 마치 돈을 가진 사람들과 부자 또는 투자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이치에 안 맞는 어떤 약간의 뭐랄까, 좀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해대는데도 막 되게 반응이 좋아요. 예를 들면 상가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상가 그 세입자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좋아하더라고 밑에 댓글들이.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학문에 대한 접근법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저가 하는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게 생긴 원인이 그렇게 좋고 타당성 있는 세율이라면 왜 우리나라와 함께 탄생하지 않고 갑자기 2005년에 생겼을까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정부에선 유예까지 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합리성과 이런 게 없는 일종의 극약 처방 같은 그 법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등장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사라지는 정부가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밀착형 법률이 아니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정도의 어떤 도구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가 이치에 안 맞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선행적으로 초과이익을 빼가놓고서는 나중에 팔 때는 판가격으로 계산을 매기는 양도세 방식은 양도세하고 초과이익 환수하고는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양자의 조화 부분이 좀 필요한 시점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법률 상식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